자, 안나의 관점에서 여분의 관점 요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의 스토리에서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서 안나가 보고 있는 관점을 표출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관점요의 요약자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의 독고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우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렌델 왕국에서 함께 노는 엘사와 안나 자매는 서로에게 애증의 무의식을 드러낸다. 동생 안나를 향한 언니 엘사의 사랑은 상처 주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어린 시절 안나는 실수로 발휘된 언니의 초능력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는 트롤들의 힘으로 치유되고 그날 기억도 지워진다. 그 후 엘사 또한 자신의 능력이 두려워서 왕국에서 칩거한다. 엘사의 여왕 대관식 날 안나는 낯선 곳에서 온 한스 왕자와 철없는 사랑에 빠진다. 동생을 사랑하는 엘사는 둘의 교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급기야 그 상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초능력을 들킨 엘사는 마녀로 몰리고 북쪽 산으로 도망간다. 그 후 언니를 찾기 위한 안나의 고된 여행이 시작된다. 도망친 곳에 자신의 얼음 왕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엘사를 안나는 얼음 상인 크리스토프와 눈사람 올라프의 도움으로 찾아낸다. 다시 아렌델로 돌아가자고 요청하는 안나가 실수로 발휘된 언니의 초능력 때문에 예전과 같은 위기에 놓인다. 딱딱하게 얼어버린 안나의 심장이 한스 왕자의 키스로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한 크리스토프가 아렌델의 한스를 찾아간다. 그러나 한스는 안나에게 키스하기를 거부한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약자의 관점에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소설에서 이 소설에서 보면 처음에서 끝까지 요약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관점으로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약자의 관점에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글을 쓸 때도 이런 요약자 관점이라든지 등장인물의 관점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의 글을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투명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도우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아래 하겠습니다. 글을 요약해보자. 악의 투명성이라는 책에서 장 보드리아르는 우리 시대 문화의 특징으로 긍정성, 퍼스티비티 포지티브을 든다. 우리가 흔히 긍정적이라고 풀이하는 영어 단어 포지티브는 원래 결여되지 않은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학에서 포지티브는 양성 반응을 보이든, 즉 예상하고 있던 특징이 실제로 존재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긍정적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뭔가로 꽉 차 있는 이미지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언제나 뭔가를 부지런히 기획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처럼 말이다. 긍정성에는 결핍이 없으며 충만함만 있다. 긍정성의 문화는 내가 가진 모든 결핍과 결여를 보충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여 없는 존재로 나아가려는 욕망으로 추동되는 문화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긍정성의 문화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그림자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림자 없는 인간은 존재 자체를 표백시켜버린 인간을 의미한다. 단점을 없앨 수 있고 결여는 채울 수 있다는 믿음, 즉 노력만 한다면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림자 없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긍정성의 문화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여지없이 그림자 없는 인간이 양산된다. 미용 성형수술의 유행은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기준 성형시술 건수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성형수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신체를 주조함으로써 내 결여를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의 이름이다. 케이블 TV 프로그램 렛미인의 출연자들은 모두 자기 삶의 현재적 문제가 미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썩은 가슴과 주걱턱을 없앨 때 비로소 남편의 사랑과 가수의 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출연자들은 자선의 온갖 치부를 드러낸 채 의사들의 선택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장면들은 거의 종교적이기까지 하다. 피폐한 삶과 인생에 지친 이들이 의사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면 의사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 그의 삶을 새로이 바꿔낸다. 고통, 믿음, 시험, 통과 의례, 그리고 기적과 구원이라는 종교적 서사가 이 프로그램의 포맷을 이룬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사연을 통해 그들의 허름한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집중 트레이닝을 통해 성적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리고 2010년대가 지나면서 신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집도, 학교도 이제는 신체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영향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제조와 정보를 넘어 몸 자체, 삶 자체를 가공함으로써 이를 시장으로 삼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신체의 강한함과 아름다움이 경쟁력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을 경영해서 이익을 내야 한다. 신체의 그림자를 없애는 시장의 확대는 정신의 그림자를 없애는 시장 자기개발, 힐링과 결합함으로써 삶 전체의 그림자를 없애는, 즉 완벽한 긍정성의 문화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완벽한 긍정성의 문화는 역설적으로 완벽한 부정성의 문화이기도 하다. 그림자 없는 인간은 실체 없는 인간, 곧 시체, 귀신 혹은 유령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성형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 자기개발의 성실함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소식 역시 넘쳐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정성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긍정성이 아닌 더 큰 긍정성을 위해 작은 부정성마저도 제거해버리는 문화는 역으로 감당할 수 없이 거대한 부정성의 역풍을 예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자를 없애버린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파국의 그림자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강영준의 그림자 없는 인간. 한결의 크리틱. 2013.830. 전문. 네. 8줄 요약과 4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투명성에서 이게 흘러나가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더라도 한번 적어보도록 한번 하십시오. 다음은 분석적 독후 활동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 A는 매일 저녁 공장을 나설 때마다 빈수레를 들고 있다. 평소 수상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퇴근할 때마다 공장에 CCTV가 켜진다. 그러나 CCTV의 화면에 판독된 그의 수레는 늘 텅 비어 있다. 그는 공장에서 훔친 물건을 친구에게 오늘도 자랑한다. 무엇을 훔친 것일까? 자, 일꾼 A는 빈수레를 끌고 나갔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뭔가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 감독 이게 경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훔쳐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훔쳤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훔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리아카가 있어요. 리아카를 그냥 끌고 가는데 그 안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훔쳤을까요? 자, 분석적 독후 활동입니다. 이민적 독후 활동의 첫 번째, 물건을 훔쳐낸다는 의심을 받았던 일꾼 한 명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일꾼은 공장을 나설 때는 그가 밀고 가는 손수레는 샅샅이 검사를 받았는데 경비원들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일꾼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손수레는 언제나 텅 비었다는 결국 진상은 밝혀지게 되겠죠. 스라예브의 재책의 폭력이는 무엇인가 난장이 2011년에서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나가는데 리아커를 끌고 가요. 리아커 안에는 필히 뭔가를 훔쳐서 가지고 가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면적 독후 활동에 하면 이것이 다른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글에서 일반적 글과 달리 매우 깊은 이면의 의미 파악까지 요구하는 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글의 이면은 아무도 훔치지 않는 일꾼이 무엇을 훔쳤을까 하는 질문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겠죠. 왜? 그런 질문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리아커를 끌고 가는데 뭐를 훔쳤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일꾼이 무엇을 훔쳤던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많이 훔쳤답니다. 뭘요? 문장 이면의 도살은 언어적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분석적 독후 활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리아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씨앗을 숨긴 가일과도 같다는 겁니다. 위에 일꾼에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의미 안에 다른 의미를 함유한 그런 글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면과 이면의 양측을 읽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의 표면과 주목은 일꾼이 노린 것은 공장 속 자재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리아커에서 자재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섬세하게 내면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일 드나들며 공장 상황을 파악한 일꾼은 동료를 잠입시키거나 여타 방법으로 공장 물건을 빼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일꾼이 훔친 것은 그 공장 내부의 정황이다. 이야기 이면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죠. 상황보다는 훔친 물건에 시선이 모으면 훔친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는 일꾼이 훔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수레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 수레가 훔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비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비단 수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겠죠. 그동안 사라진 수레에 인해서 발생했던 부대 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이면을 살펴보면 수레뿐만 아니고 수레에 관계되는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것이겠죠. 이야기 이면의 두 번째입니다. 이 예화를 최근 우리 세계에서 사용되는 폭력을 읽어내는 렌즈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폭력을 여러분, 폭력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폭력은 자기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이 되었느냐? 아니면 폭력은 타인에 의해서 폭력이 되었느냐? 서로 간의 의견 차이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이 되었는가? 이렇게 폭력을 읽어내는 렌즈가 필요하겠죠. 개인정보가 중시되고 CCTV가 늘어가는데, 이 시대에서는 연일 도둑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죠? 개인정보가 중시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분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 불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 매일 무엇인가를 읽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상실된 목록을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예화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자 한 것일까요? 가령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개통을 할 때 핸드폰에 그냥 동의한 게 있죠. 그런데 이 동의가 아주 쪼매나게 적은 글자로 적혀 있죠. 그래서 매달 부과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왜? 핸드폰에 이 영수증
계산서 있죠? 계산서를 이메일로 받아봐요. 이메일로 받아보면 안에 뭐 얼마를 썼고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로 또 받아보죠. 근데 유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역의 외화 속에서 도난당한 텅 빈 수레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수년 동안 사라진 공장의 수레 비용은 막대하듯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긴 세월 동안 무엇이 관심했던 휴대폰 고지서의 액수 또한 막대할 수가 있겠죠. 그 액수를 각종 합리적 수치 자료의 도움으로 청구해온 것이 만일 이 시대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예하 속의 일꾼의 얼굴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 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몸집을 불러온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가득한 우울증이 어미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돕게 되는 것이겠죠. 나아가 현대인이 상실하는 것이 매일매일 지켜내고자 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이 예하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나의 것으로 수용되는 창의적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글쓰기가 글의 이면 읽기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라면 분석, 즉 애널리스 개념에 대한 숙지는 의외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분석은 글의 특정 단락을 부각하거나 타 자료와 대조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해부하는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난해할 때는 도표나 도시 그림 자료를 만들어서 격려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도표나 도시 그림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수치에 약합니다. 어떤 수치가 약하느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1,000원 가지고 이 고기를 사려고 한다. 닭고기가 한 마리가 1,000원이고 그 다음 100g이 소고기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 영양가를 따지게 보면 닭고기의 한 마리의 영양가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하나의 음식의 질로 따진다면 조금은 편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80%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회 문제를 80%라는 숫자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글이 난해하지만은 도표나 도식을 쓰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쓴 한 학생의 분석 독후감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도우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르고 빌러온 책을 드디어 읽었다. 독후감 과제 수행차 읽어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난 읽어냈다. 내 23년 독서 이력을 감안할 때 이 책은 한 호흡에 읽은 편이다. 유전이 생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아온 나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생체 유전이 몸 복제의 과정이라면 문화적 유전은 마음 복제의 과정이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상기 유전자들을 수프숲에 비유하는 것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전자가 유전자 숲이라면 후자는 문화 숲이란 것이다. 과학자가 책을 읽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나면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경전을 읽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떤 신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도 생물체처럼 신자들에게로 흐물흐물 전달되는데 그 부드러운 수프 같은 아이디어가 종교적 밈이다. 특히
종교 공간에서 전달되는 신의 밈이라는 문화 복제자는 종교인인 나를 한 번 더 놀라게 한 것이다. 신이 내가 알아온 것처럼 분명한 질체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언어적 밈이 구성해낸 문화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정한 밈이 그 특정 밈 폴내에서 퍼지는 것이라는 도킨스의 말을 나는 고지곳대로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믿어온 종교 또한 신의 실체적 존재 유무를 떠나 신의 이 구성해준 언어 공간이란 것도 이젠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는 조상 세대의 문화가 지금 이 시대의 정신으로 변형되고 가공되면서 전수돼 온 것만큼은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해왔던 새로운 말이란 것도 결국 앞 세대가 했던 말들의 유사 반복 같이만 느껴진다. 인간의 육체를 모방하면서 인간 개체를 재생산해 온 생체 유전자 못지않게 마음을 모방함으로써 유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밈 유전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이젠 원서로 읽어볼 것이다. 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학생이 쓴 독후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독후 활동은 몸이 복제가 된 것이겠죠. 복제가 된 것이 생체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생체의 유전이 쉽게 유전자 수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몸이 복제가 되고 복제되는 건 생체의 유전이고 유전자 수프가 육체의 모방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자 밈이라는 의미의 개념이겠죠. 마음은 문화적인 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숲으로 보고 정신 모방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두 개를 해서 세부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토론입니다. 자, 이 토론은 여러분들이 극한상황의 토론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토론 강좌. 그 다음에 뭐 선거나 이렇게 할 때 토론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번 이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층이 양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들이 배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고 명제를 만들어가면서 토론을 한번 하면 되겠죠.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대의 한 사회 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키워드 밥. 이게 밥, 그 다음에 해고, 미안해, 그 다음 가족, 곰돌이 가족, 그 다음 이 돈, 환율, 그 다음 손, 노동, 그 다음 암벽, 이렇게 트랙이죠. 트랙, 친랑, 그 다음 분유, 노년, 또 손. 이것을 여러분들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밥 토론 한번 해볼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백미, 그 다음 작곡, 여기에 대한 토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토론의 요건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의 기술에는 토의와 토론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말하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는 것을 토의라고 하면, 토론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논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의는 해결안을 여러 명이 모여서, 토론은 하나의 주장, 즉 상대방의 어떤 논박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토론은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논리적으로 한다면 이전에 비웠던 거 있죠.
두괄집 방법이라는 3단 원리 방법을 쓰면 괜찮겠죠. 이 논박의 과정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필요하기에 토론 연습은 글쓰기 연습과 가장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되는 글쓰기와 다르게 자기의 논리를 적문적답식으로 풀어내는 재치가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은 어떤 의미냐면 결론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뒤에 생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적문적답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토론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토론의 자세와도 겹치게 되겠죠. 자, 토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경청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경청?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끊으면 안 되겠죠.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논리를 빈틈부터 반박해야 된다. 이 반박의 논리는 차분히 경청할 때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청의 기술은 여러분들의 어떤 토론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열린 자세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열린 자세라고 하죠. 그렇다면 찬반 토론에서 차이의 존중은 미덕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토론은 양실론이나 양비론을 넘어서 힘 있는 하나의 입장을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상대방 의견을 묵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의견 또한 하나의 가능 정답일 뿐이라는 점도 인정하는데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사회자는 찬반 그룹의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은 어떤 사회자가 중립적인 의미에서 끊을 때 끊고 그 다음 어떤 의견을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토론 방법은 토론의 언술과 시간, 활용, 자료의 구성과 정시에 활용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사안이 공조하게 됩니다. 먼저 두괄실 언술입니다. 결론부터 말한 후 나머지 부분을 고쳐야 할 때 토론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겠죠. 먼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결론을 내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서로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 끝마칠 때 어떤 극한 상황이어서 결론을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첫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한 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3분이면 3분. 아무리 치열한 논거를 확보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의 논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온 게 있을 거예요. 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고 시간을 두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사의 주제에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는 토론화제가 찬반 의견이 선명하게 갈리는 토픽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겠죠. 이전에 우리가 CCTV가 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토픽을 활용할 바람직하게 필요한 것입니다.